네, 요즘에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액이 255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겨우 연 1%에 그치고 있죠. 노후 안전만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어도 실적 배당형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셔서 디폴트 옵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를 지내시고 분당구 을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셨으니까 네. 이제 우리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지도부가 이제 바뀌는 건데 뭐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국민들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아주 큰 회초리를 드셨죠. 네. 그 회초리의 의미를 저희가 새겨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가 그것을 좀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송영길 신임 당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고 인천시장도 지냈고 그리고 뭐 386의 마탱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네. 상당히 실용적이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원칙,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서 예. 저는 상당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어떤 변화를 해줄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김 의원님 오셔서 이 근로자 퇴직금 법안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개정안을 지금 내셨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뭐냐면 퇴직금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근로자가 예. 특정 회사에 장기간 근무했을 때 근무할 때는 이제 월급으로 생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퇴직하고 나서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게 퇴직금인데 네. 이제 퇴직금식으로 하다 보면 회사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망해서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옛날에는 60세 퇴직하면 70세 정도까지 하고 수명을 다했지만 지금은 뭐 80, 90, 100세까지 그렇죠. 가는 거 100세 아닙니까? 치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연 퇴직금이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게 하려면 기존의 일시불로 주는 퇴직금으로 가능할까 만족이 될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예. 호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네. 근로자로 노동을 할 때는 월급을 받고 퇴직 후에는 물론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퇴직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연금식으로, 연금식으로 돌아가실 운영하겠다. 때까지 예. 꾸준하게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자라는 게 법안의 취지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장을 하는 퇴직연금, 네. 또 개인이 자기 보장을 하는 개인연금이라고 삼층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삼층 구조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잘 내야만 네.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네. 퇴직금 제도를 국민 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하는 건데요. 예. 특히나 최근에는 초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운영할 이게 데가 없고 너무 금리가 안정형 낮으니까. 상품으로만 운영을 했을 때에 과연 노후 생활이 될 걱정이 것인가라는 많습니다. 측면에 봤을 때는 이런 디폴트 옵션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안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제 근로자가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사전에 뭐 지정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사전에 지정한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네. 있는데요.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DBDC. 네. 회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많이 했죠. 회사 아무래도 그리고 회사가 결정하다 보니까 안전적으로만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DC형은 이제 가입자, 근로자가 결정을 하는데 근로자가 사실 가입자가 금융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상당히 떨어지죠. 적고, 아무래도. 그리고 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가입자가 금융 지식이 있거나 예. 또 그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예. 특정 금융 상품을 지정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 다시 말해서 이제 DB형이 있고 예. DB형은 회사가 결정을 하는 회사가 거죠. 하니까 뭐. 회사가 결정을 하더라도 안정적 수익형으로 할 거냐, 예. 안 그러면 좀 더 실적 배당형으로 갈 거냐, 네. 그건 또 회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DC형으로 갈 때도 가입자가 나는 이 상품을 하고 싶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DC형의 경우에 지금 예,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DC형의 경우에 근로자가 잘 알아서 내가 이렇게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사전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시간도 없고 관심도 예. 없어서 못 하잖아요. 예, 그런 예. 때 사전에 어떻게 지정합니까? 그럼 예, 하겠다. 사전에 금융기관에 나의 퇴직금을 운영을 해 주십사라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그러니까 운용 지시를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예,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예. 예, 강제가 아니고 예. 본인이 나는 금융기관이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예. 상품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TDF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테이블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밸런스 상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이런 것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TDF는 말 그대로 생애 주기형 펀드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운영했다가 네. 퇴직의 즈음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런 상품을 선택할 퇴직의 수 있고요. 기간에 맞춰서 10년, 20년 이렇게 그렇죠. 해서, 네. 그리고 밸런스는 말 그대로 안정과 수익을 밸런스 있게 하는 예. 거죠.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펀드는 중장기로 지금 당장 수익을 덜 나더라도 예. 중장기 투자에 좋을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네. 펀드는 말 그대로 그냥 안정형으로. 그래서 그 비율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한다는 예, 거죠. 사전 지정제도. 예. 그거를 그러면 의무화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법안에? 그러니까 법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 그것은 옵션입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본인이 예. 나는 내 스스로가 상품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특별한 지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4가지 상품으로 운영을 해달라라고 예. 그냥 할 수도 있고 4가지 상품을 비율별로 난 TDF 몇 프로, 스테이블 펀드 몇 프로, 네. 부동산 인프라 펀드 몇 프로 그것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자기의 성향, 재산 정도를 감안해서 금융회사 상의해서 그렇게 정해야 되나요? 그렇죠. 되겠네요. 본인의 위험 선호도, 네. 그다음에 나이, 예. 그다음에 재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을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해놓으면 좀 수익률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일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도 저희가 DC형인 경우에 예.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1.몇 프로 수익률인데요. 예. 실적 배당형 상품은 한 4.몇 프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의 401K, 예. 그다음에 호주의 마이슈퍼라는 건데요. 예. 연평균 최근 한 10년간 평균 한 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 7%나. 예,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예.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1년에 1%씩 쌓이면 예. 2, 30년 뒤에는 엄청난 수익률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다 안정 추구형만 주로 가입을 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우리 해야 되고 예. 그랬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예를 참고를 해서 예.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자. 예. 단 이것은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옵션. 예, 네. 국민들이 선택하는 선택하는 겁니다. 것이다. 법으로 디폴트 옵션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예. 본인이 나는 절대 원금 보장형으로 가겠다. 그럼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인 운영하는 게 유리해 보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걱정할 거 뭐 손실이 날 가능성 아까 저희들이 공매도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 그럴 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나 이 한 해 한 해 네. 길게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7%지만은 한 해 한 해를 보면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네. 낼 수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예. 이 퇴직연금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예. 스타디도 많이 하고 예. 해외 사례도 분석을 많이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 개발도 좀 더 힘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지 이 시장을 보면 자본시장을 보면 기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도 네. 개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예. 지투를.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금융기관이 국민들의 재산을 잘 형성해주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파트너, 네. 신뢰를 가지면서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드높이는 네. 그런 금융기관으로 거듭난다 그러면은 저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금융시장의 발전도 한 단계 예. 앞당길 수 있고 국민의 노후 측면에서도 네.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가 운영을 책임지는 이제 DC형과 회사가 일정 고정 수익률을 주는 DB형으로 볼 때는 절대 규모는 그래도 아직까지 DB형이 훨씬 많은 거죠? 많습니다. 예. DB형이 한 60%고요. 60%. 예, DC형이 한 25%, 예. IRP가 15%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DB형에서 예. DC형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만 자산운용 수익률이 좀 높아진다 그렇게 그렇죠. 기대할 수 그런데 있습니까? 현재도 DC형에서도 원금 보장액이 83% 됩니다. 현재. DC형에서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죠. 예. DB형도 원금 보장형, DC형도 원금 보장형.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 아까 3층 구조를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금의 3층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인데 이런 수익률을 갖고 국민의 노후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해외에 좋은 사례가 있다. 그것을 우리 한국 시장에 한번 들여보자. 그게 이 법안의 취지고요.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함에 있어서 금융 상품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고용노동부가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담당은 퇴직금이다 보니까 그렇죠.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요? 퇴직금이니까. 담당 고용노동부에서 상품 승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 대표와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 디폴트 대표와 옵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조위원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그런 건가요? 노동조합이나 또는 사주조합이 되겠죠. 대표랑 협의하고요. 또 상호 합의하는 규약을 또 만들게 돼 있습니다. 만들게 돼 있고 특별한 운용 개시를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4주간인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아무런 운용 개시를 안 했으니 디폴트 옵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2주간 또 통보합니다. 통보해서 답이 없으면 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장치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퇴직금은 되게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무 많죠. 수익성을 염두에 둬서 안정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원금이라도 있는 보장을 거고.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를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형이나 DC형이나 원금 보장에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 옵션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절차들을 다 만들어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도 한 6주간의 기간을 줍니다. 줘서 본인한테 해서 본인이 난 디폴트 옵션이 아닌 내가 원금 보장형이나 다른 상품을 가입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노동자 대표, 그러니까 뭐 노조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제는 머리 둘러매고 투쟁만 하지 말고 이런 자산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하죠. 뭐 노동운동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원의 지위 향상 아니겠습니까? 조합원의 지위 향상 중에서 임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근로자들의 복지를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퇴직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조의 입장에서도 이런 금융 관련된 공부라든지 또는 학습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조합원 내부의 공감대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겠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교육은 사실은 저희 나라가 좀 부족한데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금융교육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금융교육 많이 한다고 계속 떠들었는데 정부가 뭐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희 나라 금융교육은 주로 은행 위주로 돼 있죠. 은행으로. 이제는 좀 자본시장 위주로. 예금과 저축도 중요하지만 투자. 투자라는 부분,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라는 분위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저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투자와 관련된 금융교육이 저는 어린 학생부터 그리고 직장인까지 좀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퇴직연금 운영도 뭐 은행 보험사에서 증권회사로 조금씩 이렇게 많이 무브가 일어났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그 현상일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뭐 특정 금융업종에 대한 뭐랄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형은 아무래도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위주로 상품을 만들고 실적 배당 상품은 아무래도 금융투자, 증권사의 상품을 많이 만들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배당형이 작년에는 수익이 꽤 4.5% 됐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저는 일정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이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관련 법안이 좀 국회에서 많이 논의돼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예, 요즘에 뭐 이 가상화폐 예. 어떻게 부르는지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가상자산으로 부르기로 그래요? 했습니다. 다 사람들 가상화폐로 그러는데 가상자산 여튼 법적 용어는 가상자산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법을 만들 때도 법이 이제 가상자산에 관한 독립된 법은 없습니다. 특검법이라 그래서 네. 뭐라 그럴까 이게 검은 돈을 세탁 방지하는 예. 그리고 테러 자금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예.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예. 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으로 근데 별도의 혹시 법안을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혹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정부는 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세금만 걷겠다고 하는데. 예, 저희 생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것이 금융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라는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엄연히 지금 주식시장보다도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루 거래량이 뭐 시가총액이 뭐 예. 코스피 코스닥을 뛰어넘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가장 거래가 잘 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엄연한 현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 긍정 부정적 전망은 있지만 예. 그리고 또 아주 혹평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고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은 존중을 해야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속에서 저희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독립된 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도 뭐 은행업법도 있고 보험업법도 있고 예. 다양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이 있는데 지금 특검법 안에 한두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할게 이제는 아니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예. 독립된 법을 만들어서 정말 어떤 코인이 상장되는 게 좋은 건지, 상장된 코인의 기업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자자한테 정보를 잘 전달할 것인지, 예. 그리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시세 조종이라든지 예. 조작이라든지 예.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모니터링 할 건지, 네. 그리고 이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할 건지,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소가 한국 우리 주식시장처럼 하나의 거래소가 아니라 민간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거래소에 어떠한 책임을 부과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별도의 해서 법을 만드시겠다. 어권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금은 정보예관들은 내년부터 매기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련된 법을 만들고 나서 예. 과세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법을 만들고 나서 예, 저는 법을 만드는 것이 가상자산을 합법화시켜주고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이런 어떤 게 지금 현재 정부 당국의 입장인데요. 저는 거꾸로 봅니다. 오히려 지금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고 뭐 잡코인이 너무 과다하게 상장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오히려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면 저는 옥석도 구분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법적인 정비를 한 이후에 과세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법안 마련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예, 입장이시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가상화폐 세금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네, 예.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